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 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서 들려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로 아들 둘, 딸 하나를 둔 주부입니다. 세 자녀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원래는 따로 살다가 20년 전 합가를 하게 되었는데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된 이유가 좀 특별해서요. 그 사연을 좀 털어놓고 싶습니다. 저는 자매만 대신 딸 부잣집 둘째 딸로 자랐습니다. 순하고 착한 언니 동생들과는 달리 좀 강단 있는 성격이었어요. 공부는 크게 잘하진 못해도 어려서부터 똑부러진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죠. 대학도 언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갔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못한 데 갔어요. 그래도 주눅들지 않고 제 성격대로 잘 컸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딸 넷을 키우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각자 잘하는 게 있고 타고난 복이 다르다고요. 저는 대학에 가서 어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놀기도 잘 놀았어요.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졸업할 무렵에 중소기업 회장님 비서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탄탄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알짜배기 회사였어요. 모시게 된 회장님은 남자 중에 남자 호인이었어요. 일단 풍채가 좋고 목소리도 크시고 성격도 시원시원하셨죠. 또 일에 있어선 카리스마 있고 유능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불같은 성격을 빨리 파악했어요. 굼뜨고 느리게 행동하는 걸 제일 싫어하셔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죠. 회사에서의 회장님은 정말 완벽했지만 집에서의 회장님은 정반대였습니다. 회장님은 가정일에는 아예 관심이 없으셨어요. 집에서 걸려오는 전화도 일절 받지 않으셨고 가족이 회사에 오시는 것도 싫어하셨습니다. 집안 경조사도 제가 다 챙겨드렸어요. 한 번은 사모님 생신날 회장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댁에 꽃바구니와 선물을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작년까지는 회장님께서 돈이나 보내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제 판단으로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다음날 회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박대리 아주 잘했어. 요새 마누라가 단단히 삐져서 골치가 좀 아팠거든. 기분 풀어주는데 꼼만한 게 없더군. 아, 그 핸드백도 마음에 쏙 든다고 하고.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센스가 아주 좋아. 훌륭해. 사모님이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누라 생일 선물은 자네가 도맡아 해. 난 일절 신경 안 쓸 테니까. 원래도 신경 안 쓰셨는데 그 이후로는 더 무관심하셨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도 재밌었고 월급도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회사 생활에 있어서 딱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제 양심에 걸리는 일이기도 했어요. 사실 회장님에게는 늘 애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게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숨기지도 않으셨어요. 집에서 키우는 수수한 난초 말고 밖에서 키우는 화려한 꽃들도 필요하다면서요. 그래도 한꺼번에 아주 여러 명을 사귀시진 않았어요. 2명까지는 겹쳤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죠. 저는 회장님의 핸드폰 가운데 하나를 관리해야 했는데 이건 주로 애인들과 연락하는 용도였어요. 애정 공세가 담긴 문자에 답변도 제가 해야 했고 때에 따라 선물도 사고 레스토랑 골프 여행 예약도 했어요. 이것도 일이다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간혹 회장님 댁에 가게 되면 사모님 뵙기가 참 민망했죠. 사모님은 늘 곱고 온화하셨어요. 말수도 많지 않으시고 교양이랄까 기품이 넘쳤습니다. 난초 같다는 회장님 말씀이 딱 맞았어요. 음식 솜씨도 참 좋으셨어요.
도우미분들과 김치도 직접 담그셨고 출장 요리사 불러서 할 만한 요리도 팔 걷어붙이고 다 직접 하셨어요. 회장님의 까다로운 식성은 오로지 사모님만 맞출 수 있었습니다. 점심만 밖에서 해결하실 뿐 바쁜 와중에도 아침 저녁은 댁에서 드시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가끔 저도 회장님 댁에서 밥 먹을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감탄했죠. 음식들이 다 정갈하고 너무 맛있었거든요. 박 대리, 이거 얼마 전에 담근 김치인데 한 통 가져가요. 제 것도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회장님 보시기 쉽지 않을 텐데 잘해줘서 고마워요. 곤란할 일도 적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사모님이 난초 같다면 회장님이 밖에서 만나시는 분들은 다 화려한 장미, 수입꽃 같았어요. 항상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그렇게 집밥을 찾으시는 회장님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실 사모님도 회장님의 바람을 다 아는 눈치셨거든요. 자세한 속사정은 몰라도 알면서도 그냥 참고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회장님으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받았어요. 비서로 일한 지 3년을 채워가던 때였습니다. 아들을 한번 만나보라는 거였어요. 자네랑 동갑이니 친구처럼 지내면서 잘 구워 삶아봐. 도대체 애가 야망이 없어, 야망이. 아버지가 큰 사업하고 있는데 뭐라도 배워 도울 생각을 해야지. 제대하고 정신 차리나 했더니 조립식 로봇인지 뭐에 빠져서는 사내가 큰일을 해야지.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원. 아드님께서 생각도 깊고 손재주가 아주 좋으신가 봐요. 생각이 깊긴. 회사에 들어와 기술 배워라, 바닥부터 배워나가라 해도 도무지 말을 들어야지. 이제라도 회사 일을 좀 봐뒀으면 하는데 영 싫어하는 눈치야. 박 대리가 좀 만나봐. 그리고 이성으로 우리 아들이 어떤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난 자네가 마음에 들어. 부침성도 좋고 싹싹하고 부지런하고 사람 마음도 잘 읽고. 내 아들이 그런 게 없거든. 보고 통하는 게 있으면 만나고 아니면 친구로 지내도 좋고 둘이 통해야 일이 성사되는 거지. 억지로 만나라고는 안 해. 부담 없이 친구로 만나는 것도 싫은가? 아니요. 해보겠습니다, 회장님.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저는 회장님 아들과 만날 수 있었어요. 만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말만 듣고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매너 있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는데 키도 훤칠하고 덩치도 좋은 요새 말로 훈남이었죠. 모습은 꼭 회장님 같았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니 성격이 딴판이었습니다. 다정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요. 박 대리님도 우리 어머니 잘 아시죠?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온화하신 분은 처음이에요. 뵐 때마다 감탄해요. 어머니랑 저는 하루하루 편안하게 지내는 게 좋습니다. 아버지는 기업가로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시지만 저는 그런 면을 닮지도 않았고 아버지 일을 물려받고 싶지도 않고요. 차라리 제 여동생이 사업가 기질이 있어요. 네, 각자 맞는 옷이 있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불만이세요. 제가 너무 소심하고 남자답지 못하다나. 불만이라기보다는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게 많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러시는 게 아닐까요? 남보다는 자식이 낫잖아요. 아무래도. 선희 씨는 참 말을 예쁘게 하시네요. 늘 저희 어머니까지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일인걸요. 좋은 직장에 오래 다닐 수 있어서 만족합니다. 오늘 차만 마셔서 아쉬운데요.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같이 영화 보실래요? 그렇게 우리는 주말마다 만나게 되었어요.
회장님 아들 건호 씨와 함께 있으면 참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다정하면서도 유머 넘치고 배려 넘치는 성격이 참 좋았어요. 건호 씨는 저의 활달하고 명랑한 면에 빠져서 우린 사랑하게 되었고 1년도 안 되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버님의 바람대로 저는 남편이 회사 일에 관심을 갖도록 설득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곧바로 저는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반년 넘게 잘 다니는가 싶던 남편은 결국 회사 생활을 견디지 못했어요. 시아버지랑 크게 부딪힌 어느 날 아이의 짐을 싸서 집에 왔더라고요. 자기야, 나 도저히 못하겠어. 아버지랑 나랑 너무 안 맞아. 이렇게는 하루도 못 살겠어. 그렇게 힘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직원들 앞에서 망신 주고 비교하고 일 배울 시간이나 주시면 몰라. 그저 마음만 급하셔서 역정만 내시잖아. 다 내가 의욕이 없어서 그런 거래. 쓸데없이 나약해서 그렇다시잖아. 여보, 아버님 말씀 가시 빼고 들으면 안 돼? 그 사업체 당신 물려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잖아. 선이야, 너도 아버지 재산 탐나니?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어도 괜찮아? 뱃속 악이 들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렇지. 나 이렇게는 하루도 더 못 살아. 돈은 적게 벌어도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어. 남편은 바로 다음 날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오랜 취미였던 조립식 로봇을 수입 판매하는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연히 아버님은 그 일을 반대하셨고 사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역정을 내셨어요. 배은망덕한 자식 같은 이라고? 내 돈으로 이날이 이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으면서 뭐? 기껏 애들 장난감으로 돈벌이를 하겠다고? 애비가 장가까지 보내줬으면 납작 엎드려서 사업이나 배울 것이지. 집이고 차고 다 내놓고 빈털터리로 나가라. 꼴도 보기 싫어. 그럴게요, 아버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임신 7개월이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출산이었죠. 결혼 후 남편이 아버님 회사에 들어가며 생활은 안정되어 있었어요. 적지 않은 월급에 생활비를 따로 받고 있었고 집, 차도 다 시댁에서 지원받은 거였습니다. 배가 불러있는데 당장 월급이 안 나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는 막막했죠. 아버님, 죄송해요.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 붙잡고 더 설득했어야 했는데, 힘든 마음 알아줬어야 했는데 제가 홀몸이 아니라 좀 소홀했어요. 아기 낳을 때까지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신생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아버님. 어머님도 옆에서 아버님을 설득했어요.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시는 모습은 처음이라 놀랐습니다. 여보, 아들 자식이 잘못했다고 손주까지 내팽개칠 거예요? 당신은 처음부터 일머리 갖고 태어났어요? 사업이 처음부터 잘 되냐고요? 게다가 이 사업 제 친정돈으로 시작한 거 잊었어요? 난 아들 내 빈털터리로 내쫓는 거 찬성 못해요. 당신이 밀어붙이면 나도 집 나갑니다. 얘네 따라간다고요. 뭐? 이것들이 단체로 돌았나? 당신 잘 생각해요. 지금 얘네 내쫓으면 태어날 손주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님, 저도 회사 나갈게요. 이 사람 설득하면서 잘 데리고 다닐게요. 아기 낳고 몸 풀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건강 잘 회복해서 남편이랑 같이 회사에 출근하겠습니다. 됐다. 저 녀석은 됐고 세아가 너만 나오거라. 네? 싹수가 노란 녀석은 회사에 얼씬도 못하게 해. 세아가 너만 나와서 다시 예전처럼 일해라. 둘이 장난감 가게 한다고 붙어있지 말고. 세아가라도 회사에 나와 일을 하면 월급이랑 생활비는 그대로 주겠다. 저는 시아버지 앞에서 펑펑 울면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그러나 아버님 회사 다니면서 밥도 잘 못 먹고 죽을 것 같은 얼굴로 퇴근하는 남편이 불쌍했습니다. 내가 시간을 벌 테니 하고 싶은 일 어떻게 시작할 건지 궁리나 하라고 했죠.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하면서 이제는 출산만 신경 쓰라고 하더군요. 저는 10달 채워 아들을 무사히 낳았고 몸조리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5개월째 되던 달에 출근을 했어요. 전에 있던 비서가 제게 인수인계를 해주는데 익숙한 물건을 하나 주더군요. 시아버지 애인 관리용 핸드폰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제가 며느리인 줄 뻔히 알면서 그걸 주는 직원도 제 눈을 피했죠. 이거 뭔지 혹시 아세요? 네. 더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또 이런 일을 해야 한다니요. 결혼 전에는 모시는 회장님이었을 뿐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엄연히 제 시아버지, 우리 아들의 친할아버지인데 이런 일을 또 해야 한다니. 걱정이 태산 같던 와중에 아버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거기 저장돼 있는 번호 연락 다 끊어라. 다 정리하라는 말씀이세요? 전화번호도 이참에 싹 바꿔. 내심 기뻤어요. 아버님이 바깥 여자관계를 다 정리하시려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희망사항일 뿐이었어요. 아버님은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정말 뻔뻔하셨죠. 꽃밭도 가끔은 싹 갈아엎어야지. 갈아엎고 다른 씨앗을 뿌리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만나시는 분들이 싹 바뀌었고 저는 또다시 그분들의 선물을 사러 다녀야 했어요. 전보다 양심의 가책이 심하게 느껴졌죠. 그래서 소심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애인의 스카프를 살 때 일부러 어머님 것으로 더 값비싼 물건을 구매했어요. 식당이나 여행지를 예약할 때도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아기와 남편, 어머님과 함께 갈 곳을 예약했죠. 아버님은 어차피 액수를 확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상관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은 애인과 골프 여행을 가시고 우리는 강원도의 멋진 리조트에 갔을 때였어요. 남편이 먼저 잠든 밤에 어머님이 슬쩍 제게 말씀하셨죠. 윤호애미야, 애쓰지 마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나 바깥 양반 그러는 거 다 포기하고 산다. 그러니까 허튼 돈 쓰지 말라고.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네가 뭐가 죄송해. 어른으로서 내가 부끄럽지. 저 사람은 저 사람 인생, 나는 내 인생.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지금. 바깥에선 여자 만나고 다니면서 꼭 집밥만 찾는 거 보면 기가 차고 언제까지 저러려나 싶지만 이혼이고 뭐고 그런 것도 귀찮고 사실 여행도 그렇게 반갑지 않아. 우리 윤호 보면서 집에 있는 게 제일 좋다.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내 마음은 그렇다. 어머니, 정말 이혼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두 분 이혼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서 그래요. 그리고 너무 죄송하고요. 한 번은 크게 골탕 먹이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거라고 쉽겠니? 내가 죽어야 정신 차리지 싶어. 평생 내가 해준 밥만 먹었는데 그 밥 못 먹으면 정신 차리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그때 방에 재워둔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보다 어머니가 먼저 아들 윤호에게 가시더라고요. 우는 아기를 안아 올리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얼른 가서 자. 늦었다. 윤호는 내가 볼게. 신경 쓰지 말고 늦게까지 푹 자. 회사 다니느라 얼마나 힘들어.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렇게 착하신 어머니를 배반하는 행동은 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몰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술집에 다니는 대학생과 이혼녀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두 사람과 아버님인 것처럼 문자를 주고받고 집으로 선물도 여러 번 보냈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술집 다니는 대학생은 지방에 집이 있었어요. 교직에 계신 부모님은 법대생인 딸이 학교에서 착실히 공부하고 있는 줄만 알았고요. 이혼녀는 대형 학원 원장으로 어린 딸과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아버님 친구분과도 연인 사이였어요. 한마디로 양다리였던 거죠. 이건 아버님은 모르고 저만 알고 있었고요. 저는 아버님인 것처럼 연락해 술집 다니는 대학생을 근사한 레스토랑에 불러냈어요. 옷을 과감하게 입고 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방에 계신 교사 부모님에게 딸이 연락한 것처럼 해서 같은 식당에 1시간 빨리 오시게 했습니다. 예약된 테이블에는 노란 서류 봉투를 하나 두었어요. 거기에는 딸이 술집에서 일하는 사진, 모텔에 들락거리는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레스토랑에 도착한 부모님은 딸의 실상을 알고 기절할 듯 놀랐고 곧 도착한 딸의 모습에 또 한 번 놀라셨어요. 성실하고 착한 줄만 알았던 딸이 진한 화장에 몸에 딱 붙는 짧은 치마를 입고 나타난 거였어요. 저는 그 대학생에게 문자를 날렸습니다. 물론 아버님인 것처럼 해서요. 나이 먹고 보니 그동안의 삶이 후회된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 앞으로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했다면서 너도 이제 유흥가에 있지 말고 새 삶을 살아가라는 점잖은 문자였죠. 여대생은 꼼짝없이 부모님에게 잡혀서 본가로 내려가야 했어요. 그리고 딸을 둔 이혼녀에게는 번호를 숨기고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애가 당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아, 학부모님이세요? 더는 그 학원에 우리 애 못 보내요. 당신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내가 다 알아요. 이 동네 교육열도 높고 성적 경쟁도 치열한데 고르고 골라보낸 곳이 하필 당신 같은 사람이 가르치는 데라니 기가 차네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네오실업 기억전자 대표님과 번갈아 가면서 데이트를 하더군요. 두 분 다 가정 있는 분들이고 친구 사이인데 참 용감해요. 누구세요? 그건 알 것 없고요. 당장 정리해요. 사모님들 언제 학원으로 들이닥칠지 몰라요. 두 분 다 화가 많이 나셨어요. 학원은 절대로 오면 안 돼요. 그렇게 겁나면 오늘 중으로 확실히 정리해요. 두 분 다. 네, 그럴게요. 잘못했어요. 정리 하나 안 하나 지켜볼 겁니다. 여기 엄마들 우습게 보지 말아요. 여차하면 학원가에 소문 쫙 퍼져서 망하는 거 한순간이니까. 그렇게 두 여자는 떠나고 아버님은 혼자가 되셨어요. 저는 아버님의 애인 관리용 핸드폰을 아예 꺼두었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일주일 예정으로 여행을 떠나셨고요. 우연은 아니었고 어머니와 제가 손을 잡은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도 한 번은 시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여태 참고 다 포기하고 살아왔지만 한 번은 혼쭐을 내고 싶다는 게 어머니 속마음이었으니까요. 어머님이 안 계신 집에서 저는 음식들을 싹 치웠습니다. 저희 집에 어머님이 만드신 김치, 밑반찬, 된장, 고추장들을 싹 갖다 놓았어요. 저녁을 드시러 집에 가신 아버님은 노발대발 화를 내시면서 저한테 전화를 거셨습니다. 네 시엠이 어디 갔냐?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어떻게 된 게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집에 아무도 없고 이 사람은 연락도 안 되고. 어머님, 여행 가셨어요, 아버님.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머님, 일주일 동안 여행 가시면서 황혼 이혼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도우미분들도 다 휴가 보내주셨고요. 뭔 이혼? 황혼 뭐? 네, 아버님, 황혼 이혼이요. 저도 어머님 말릴 수가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저도 어머님께
그렇게 떳떳하지 못해서. 어머님만 생각하면 제 마음도 너무 아파요. 저는 울먹였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듣기 싫다고 하시며 서둘러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다시 전화를 걸어 제가 가서 저녁을 차려드리겠다고 했지만 아버님은 됐다고 하셨죠. 다음 날 회사에서 뵌 아버님은 평소와 다르게 조금 예민하다고 해야 할까요? 저녁과 아침을 유명 한식당에서 드시고 오셨는데 표정은 그리 좋지 못하셨어요. 아니, 김치를 왜 그렇게 달고 짜게 하는 거야? 어쩌다 한번 먹을 때는 몰랐는데 영 안 되겠네. 다신 안 가. 네 어머니랑 연락은 해봤냐? 너랑도 연락이 안 돼? 네, 제 전화도 안 받으세요. 어디 가서 온천이나 하고 있겠지. 하루 이틀이면 돌아올 거다. 구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는 아버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님은 내내 기분이 좋지 않으셨고 툭하면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어쩐 일인지 친구분들과 약속도 잡지 않으셨어요. 단골 술집에도 가지 않으시는 눈치였죠. 그날 저녁에는 제가 아버님 저녁을 차려드렸는데 입에 안 맞다고 몇 숟갈 못 드셨습니다. 너희 집에도 이 사람이 담근 김치랑 반찬 없어? 네, 아버님. 저희도 똑 떨어졌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담근 김치 입에 안 맞으시죠? 어떡하죠, 아버님? 그때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가 만든 음식 아니면 잘 드시지도 못하면서 그동안 왜 그러셨어요? 좀 아껴주시지. 제가 봐도 아버지 너무 심하셨어요. 여보, 왜 그래? 아버님 심기 불편하신데. 시아버지는 숟가락을 탁 놓고 들어가셨어요. 다음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버님 차 기사분이 제게 물으셨어요. 사모님이 말도 없이 여행을 가신 게 사실이에요? 네, 그렇게 됐어요. 회장님, 오늘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다시면서 저한테 북엇국 잘하는 식당 아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버님 단골 식당 있는데요. 하필 거기도 문을 닫았어요. 지난주에. 그래요? 회장님, 저러다 몸 상하실까 걱정이에요. 끼니를 잘 챙기셔야 할 텐데. 사모님, 곧 돌아오시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빨리 돌아오셔야 할 텐데. 어머님이 집을 비우신 지 7일째 되던 날 아버님은 회사에도 늦게 출근하셨어요. 그날따라 모습이 초라해 보이셔서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점심 인사동 좋은 곳에 예약해 두었어요. 무슨 일인데? 어떤 분이 데이트 신청하셨어요. 취소해. 다 귀찮아. 꼭 가보셔야 돼요. 저 믿고 걸음해 보세요. 아버님, 특별히 제가 거기까지 모실게요. 저를 보는 시아버지 표정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마치 네가 사람이냐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모른 척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점심이 되었고 인사동으로 차를 타고 가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자리 나가는 것도 이제 재미없다고요. 마음 써준 건 알겠는데 더는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 어딜 가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정말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야? 허이구, 다 늙어서 무슨. 그러나 말씀과 달리 아버님은 시름이 깊어 보였어요. 도착한 인사동의 찻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어둑한 내부에 갑자기 영상이 켜졌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영상에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백합 같은 여인의 모습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의 결혼식 날 모습이었습니다. 동그란 눈, 자그마한 입술이 무척이나 예쁘고 자태가 고우셨어요. 사실 영상은 옛날 사진을 제가 이어붙여 만든 거였는데 만들면서도 내내 감탄했죠. 젊은 시절 시어머니 미모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사실 오늘은 두 분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차 두 잔을 들고 제가 다가가자 아버님이 고개를 돌리셨어요. 아마 눈물이 나셨던가 봅니다.
저는 못 본 척하면서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이거 반지인데 조금 이따 도착하신 분께 꼭 드리세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무슨 날인데? 5월 9일 아니냐? 네, 이렇게 좋은 봄에 두 분 결혼하셨잖아요. 아버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곧 도착하신다고 연락 왔어요. 뭐? 이 사람이? 아버님 표정이 굳어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버럭 화를 내셨어요. 됐다. 오지 말라 그래. 어디 집 놔두고 이혼하겠다고 집을 나가길. 아주 배가 불렀지. 나 간다. 집에서 보면 됐지. 뭐하러 이런 데서 만나? 나 화 많이 났다고 전해라. 집에 꼼짝 말고 있으라고. 아버님, 절 봐서라도 여기 계셔주세요. 네? 저 더 이상 아버님의 바깥분들 심부름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도 제가 겨우 설득해서 오시게 된 거예요. 막 역정을 내시던 아버님은 조금 놀라신 눈치였어요. 때마침 제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뭐라고요? 어머님이요?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냐? 그 사람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아버님, 어머님이요. 저는 아버님에게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야 했어요. 어머님이 세상을 달리하셨다는 이야기를요. 이 상황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던 아버님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오열하셨어요. 찻집이 떠나가라 아버님이 우시는데 그때 누가 들어오는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우는 아버님을 누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님은 그분을 보시고는 귀신을 본 듯 놀라셨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당신 날 데리러 왔소? 저승에 같이 가자고 데리러 온 거야? 같이 죽자고? 억울해서 혼자 못 죽겠어? 시아버지를 일으키신 분은 바로 시어머니셨습니다. 내가 죽긴 왜 죽어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세상 달리했다는 말을 고지고대로 들었어요? 좋은 세상 구경 잘하고 왔죠. 이번 여행지 참 좋습디다. 풍경도 좋고 물도 좋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멀쩡히 살아있다고요. 당신 마누라 박미순, 봐요. 내 심장 이렇게 뛰고 있잖아요. 시아버지는 넋을 잃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걸 지금 둘이 장난이라고 치고 있어? 나 골탕 먹으라고 아주 짜고 치는 거였구만. 두 사람 다 나 심장 안 좋은 거 몰라? 아이고 혈압 올라. 그리고 저는 당황했어요. 시아버지가 손으로 뒷목을 잡으시면서 비틀거리셨거든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셨어요. 아니 아까는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하던 사람이 왜 이래요? 당신 이게 본심이지? 속마음이 그거 아니냔 말이야. 아예 속 시원히 말하지 그래. 꼴 보기 싫은 영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충격받아 뒤로 넘어가도 냉정할 여자야 당신은. 그래서 지금 당신 뒤로 넘어갔어요? 멀쩡히 말만 잘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나 오래 잘못을 했으면 이럴 때 진심으로 사과도 할 줄 알아야지. 어쩌면 그렇게 잘났어요? 정말 죽어서야 철들 거예요? 며느리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남자가 바깥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내 덕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됐잖아. 뭘 더 바래? 어디 또 한번 집 나가봐. 그땐 정말 도장 찍어. 윤호애미, 너도 이제 더 이상 회사에 나오지 말아라. 꼴도 보기 싫다. 시아버지는 그렇게 독한 말을 뱉으시고는 찻집을 나가셨어요. 어머님은 화가 나셔서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했어요.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것 같다고 제 생각이 짧았다고요. 그러나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사람 쉽게 안 변한다고, 더구나 나쁜 버릇은 고치기 힘들다고요. 손바닥 뒤집듯 사람이 쉽게 바뀌겠니? 지금은 자존심도 좀 상할 거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골탕 먹이니 속이 좀 낫네. 그렇지만 아이고 정말 내가 너 보기 부끄럽다. 어쩌면 저렇게 뻔뻔하냐 사람이. 아버님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안 계시는 동안. 그래? 아버님 얼굴 보셨죠? 반쪽이 되셨잖아요. 그동안 거의 못 드셨어요. 바깥 음식 물리고 입에 안 맞으신다고요. 어머님 빈자리 허전해 하시고 통 기운도 못 내시더라고요. 하기사, 네 시아버지 입맛이 보통 까다롭니? 식당 밥도 하루 이틀이지. 영 입에 안 맞을 거다. 그러면 사람 귀한 줄을 알아야지. 저렇게 큰 소리를 쳐? 아이고 사람 안 변한다 안 변해. 시어머니와 저는 나란히 찻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집에 두었던 시어머니 김치와 반찬, 된장, 고추장들도 다 시댁에 돌려보냈어요. 낮에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해주니 남편도 아버님이 이젠 정말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제게 힘들었겠다며 신경도 써주고요. 그러나 저는 기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사람 쉽게 안 변한다는 말이 잊혀지지 않았거든요. 다음날 저는 평소대로 출근했어요. 그러나 아버님은 편찮으시다며 회사를 하루 쉬셨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셨죠. 비서실에서 저를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사 나오지 말라고 안 했냐? 제가 아니면 누가 비서실 지켜요. 아버님, 차 드릴까요? 저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평소처럼 일했고 아버님도 더 말씀은 없으셨어요. 점심 무렵 저는 평소대로 아버님께 여쭤봤습니다. 점심 구내식당에서 드시겠어요? 싫다. 도시락 싸왔다. 아버님은 남이 해준 밥은 이제 꼴도 보기 싫다며 한동안 점심으로 도시락을 드시겠다고 하셨어요. 보리차를 드리고 나가는 제게 아버님이 새로운 지시를 내리셨어요. 그 핸드폰은 이제 없애라. 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애인 관리용 핸드폰을 없애라는 말씀이셨죠.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시를 따랐습니다. 이제 정말 어머님만 보시고 사시려나 조금씩 기대가 커졌어요. 그러나 얼마 뒤 아버님은 퇴근 후 한두 시간씩 다른 곳에 들르시는 눈치였습니다. 윤호애미야, 회장님이 좀 이상하다. 왜요 어머니? 회사에서 나온 지 한두 시간 만에 집에 오시는 거야. 게다가 신발이며 옷에 흙이 잔뜩 묻어있고. 흙이요? 그리고 저녁 드시자마자 골아 떨어지신다. 제가 알아볼게요. 최근에는 골프 연습, 술 약속도 거의 안 잡으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뭘 하시는지 저도 궁금했어요. 그러나 입단속을 시키셨는지 아버님 차를 모는 기사분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딱 잡아 떼더군요. 그래서 퇴근하시는 아버님께 슬쩍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곧바로 부암동으로 가시는 거죠? 안 간다. 정성 들여 가꿀 게 있어. 매일 들여다봐야 하거든. 나 이만 간다. 저는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어요. 정성 들여 가꾸고 매일 들여다봐야 한다니. 젊은 새 애인이라도 생긴 건가 하는 생각에 다시 모든 게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건가 싶어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하루는 제 차로 퇴근하는 아버님을 따라잡았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 골프장 근처에 동산에 다다랐어요. 그곳에 별장이라도 있나 싶어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멀리서 아버님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님은 하우스와 꽃밭이 있는 곳 구석에 있는 컨테이너로 들어가셨어요. 아버님이 설마...
행여 그런 곳에 살림집을 차렸나 싶어 저는 얼굴이 빨개졌는데 웬걸요? 아버님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신 후 허리를 굽히고 자라난 식물들을 하나하나 돌보시는 겁니다. 그곳은 야생화를 키우는 꽃밭이었어요. 말 그대로 꽃밭을 정성 들여 가꾸시는 거였습니다. 그런 아버님의 모습이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어요. 밭 한쪽에는 튤립도 한 무더기 피어 있고 꽃을 좀 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밭을 돌아 나왔습니다. 늦은 밤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님께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튤립을 한아름 선물해 주셨다며 이게 무슨 일이냐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오기 전 아버님은 가족 모두를 그 밭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야생화를 돌보시던 취미는 난초 분재로 옮겨져 집이 온통 식물로 가득 찼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니 아버님이 변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예전에 아버님처럼 바람을 피우는 친구분들에게는 그렇게 살지 말라며 끈질기게 충고도 하시고요. 안팎에서 우리 시아버지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주말 시부모님은 저희 내외를 부르셨어요. 시아버지께서 뜻밖의 말을 꺼내셨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하시겠다면서 저희 보고 함께 사는 게 어떻겠냐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싫으면 거절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꼭 저희가 들어와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남은 생을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고요. 그리고 아들이자 저의 남편인 건우 씨에게도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네가 뭐라든 응원하겠다는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가족애를 나누며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 집이 터가 좋은지 저는 줄줄이 둘째, 셋째도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시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으로 참 건강하게 자랐어요. 저도 시어머니표 된장, 고추장, 김치 비법을 배워서 비슷하게도 흉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조립식 로봇 사업을 하다가 접착제 기술을 연구해 특허를 내고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전히 제겐 다정하고 한결같은 남편입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바쁘게 산 세월이 돌아보니 참 빨리도 지나간 것 같네요. 아껴주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함께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갑니다. 제가 시부모님과 같이 살게 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